3년 동안 아이 하나 못 낳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이 한마디로 한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어요. 1990년대 말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거실에서 수지는 또다시 시어머니 박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고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순자는 고급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죠. 애 하나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냐. 우리 조상님들께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지만 수진의 배는 여전히 평평했어요. 23살에 시집온 수진은 이제 26이 되었지만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집 안을 가득 메웠죠.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서도 김씨 댁 며느리는 언제 소식 있을까라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순자는 친구들 앞에서도 체면이 깎이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옆집 최 여사는 벌써 손자가 셋인데 우리 집은 대체 언제? 하며 한숨을 내쉬곤 했죠. 심지어 절에 가서 칠성님께 백일기도까지 드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강남성 모병원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순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문제 없다고? 그럼 왜 3년 넘게 소식이 없는 거야? 혹시 우리 준호한테 문제가 있다는 소리야? 거실 한편에서 조선일보 경제면을 보던 남편 김준호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준호는 요즘 들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엄마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라고 감싸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진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준호의 모습을 보면서 수진은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신혼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준호가 이제는 마치 남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씨가 말랐으니까 그렇지 뭐가 되겠어. 옛날 우리 때는 결혼하면 10달 안에 애가 생겼는데 시집 온 지 3년이면 벌써 둘째까지 낳을 나이 아니야? 순자의 독설은 계속됐어요. 우리 준호 아버지는 결혼 첫 해에 준호를 낳았고 이듬해에 둘째까지 낳았는데 말이야. 김씨 집안 대대로 아들복이 있었거든.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기초체온을 재고 배란일을 계산하고 온갖 민간요법까지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사준 비싼 한약까지 3달 동안 먹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 침실에서 수지는 준호에게 간청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한번 병원에 가보지 않을래요? 이번에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거 어때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준호는 등을 돌린 채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런 거 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용한 점집이나 가봐. 엄마 말씀이 틀린 게 아니야. 나는 문제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 목소리에는 짜증과 피로감이 섞여 있었어요. 수진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바로 그때 준호의 삐삐에서 신호음이 울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번호를 확인한 준호는 황급히 거실로 나가 전화를 걸었어요. 영미야? 응, 나야 미안해. 집이라 크게 말 못해. 내일 점심 약속 그대로야? 알았어. 그럼 롯데호텔 로비에서 만나자. 수지는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의 말을 조용히 엿들었어요. 다정한 톤, 살짝 웃음기가 섞인 말투. 결혼 후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모습이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불임이라는 낙인이 찍힌 자신에게는 따져 묻을 용기조차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동네 부인들과 아침 운동을 하고 돌아온 순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너 정말 우리 집안 말리려고 작정했니? 옆집 방 여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요즘 세상에 3년 동안 아이 없는 집이 어디 있냐고 해.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 나다녀? 심지어 아래층 김 여사는 너 보고 아이도 못 낳으면서 집에서 뭐하고 사나라고 하더라. 차라리 직장이라도 나가지 그러냐고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했죠. 어머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 꼭 제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준호 오빠도 같이 검사 받아보자고 하는데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자는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우리 준호는 건강한 남자라고. 어릴 때부터 병 한 번 안 앓고 자란 아이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회사 야근을 마치고 온 준호의 셔츠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순자는 즉시 아들에게 달려가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호야, 수진이가 너한테 문제가 있다고 해.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뒀을까?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기절했을 거야. 준호는 수진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우리 집안 어른을 이렇게 속상하게 하면 안 되죠. 수진 씨라는 호칭의 수진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부터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남처럼 대하기 시작했을까요? 일주일 후 준호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수진 씨, 우리 이렇게 계속 사는 것보다는 서로 새로운 길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미 변호사와도 상담했고요. 순자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준호가 재혼해서 예쁜 손자 낳고 살아야지. 너 때문에 우리 김씨 가문이 끊어질 뻔했잖아. 조상님들께 죄송하기만 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사흘 후 수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순자가 베란다에서 팔짱을 끼고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른 데 가서라도 제발 애는 낳고 살아.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 뭐하러 사나?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26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참히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고통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런데 수진이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때 누가 정말 문제였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과연 수진이 숨기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사흘 후 수진은 이미 캐나다 비자 신청을 마친 상태였어요. 사실 수진은 결혼 생활이 파탄 나기 석 달 전부터 몰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대학 때 토익 900점을 받았던 실력으로 어학연수 비자를 받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 이순옥도 딸의 계획을 전혀 몰랐어요. 수지는 마지막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내일 캐나다로 떠나요. 순옥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수진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했다고 해서 그렇게 멀리 갈 것까지야? 엄마, 저는 이제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온 동네가 저를 불임녀라고 수군거리는데 어떻게 견뎌요? 게다가 준호 오빠가 회사 후배 영미라는 여자와
1년 넘게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순옥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그럼 내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말해서 뭐해요? 어차피 저는 아이 못 낳는 며느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모두를 위해 좋아요. 다음 날 김포공항, 수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출국장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돌아보니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너 정말 캐나다 가는 거야? 엄마한테 들었는데. 좀 극단적이지 않아? 준호는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수지는 차갑게 바라보며 답했어요. 오빠는 왜 여기 왔어요? 영미 씨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어요. 그건 내가 오해하는 거야. 수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오해요? 롯데호텔에서 만나는 것도 오해고 그 여자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도 오해인가요? 오빠,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수진아,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얘기해 볼 수도 있었잖아.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수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말해서 뭐해요? 어차피 저는 아이 못 낳는 여자니까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때 누가 정말 문제였는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무슨 진실? 수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수지는 이미 탑승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에게 막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죠. 비행기 안에서 수지는 가방 속 깊이 숨겨둔 봉투를 만졌어요. 그 안에는 준호가 절대 모르는 비밀이 들어 있었어요. 결혼 2년 차에 혼자 받았던 정밀 검사 결과지였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모를 비밀이 될 거예요.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 도착한 건 1999년 2월 중순이었어요.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가 수진을 맞았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한인타운에서 찾은 지하 원룸은 월세 700달러였어요. 곰팡이 냄새가 나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곳이었지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어요. 수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에서 마음껏 울었어요. 첫 달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캐나다 사람들의 억양은 배운 것과 너무 달랐고 일상 회화는 더욱 어려웠죠. 슈퍼마켓에서 계산할 때도 긴장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주에 수지는 한인신문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경험자 우대, 영어 가능자 이런 조건들이었어요. 결국 다운타운의 서울관이라는 한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어요. 사장 박민수는 50대 후반의 남자로 20년 전에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었어요. 아가씨, 혼자 캐나다까지 왔어? 힘들지? 그래도 여기서는 과거가 뭐든 상관없어. 새로 시작하는 거야. 첫날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까지. 한국에서는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어요. 발이 붓고 허리가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차가운 시선도 없었거든요. 한 달 후 어느 정도 적응했을 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식당에 한국인 산부인과 의사가 저녁을 먹으러 온 거예요. 의사 정연수는 40대 초반으로 한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딴 후 캐나다로 이민 온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혹시 몸에 이상 있으시면 언제든 병원으로 오세요.
한인들 무료 진료도 하거든요. 정연수의 친절한 말에 수지는 감동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연수가 다시 찾아와서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에 오세요. 사실 제가 불임 전문이거든요. 아무래도 젊은 여성분이 혼자 이민 오신 걸 보니 혹시 그런 문제로 고생하셨나 싶어서요.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사정을 알았을까요? 선생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연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경험상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에서는 여성만 탓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검사도 못 받고 상처만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방 속에 숨겨둔 그 비밀스러운 봉투를 꺼내봤어요. 한국에서 혼자 받았던 정밀검사 결과지.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며칠 후 용기를 내서 정연수의 병원을 찾았어요. 선생님, 사실 저는 수진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정연수가 먼저 말했어요. 혹시 한국에서 불임 판정을 받으셨나요? 그런데 정작 남편분 검사는 안 받으셨죠? 수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연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성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실제로는 남성 쪽 문제인 경우가 40% 이상이에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선생님,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혼자 검사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정연수가 결과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정말 당신 결과예요?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거든요. 과연 그 검사지에는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정연수 의사가 검사지를 보며 경악한 이유는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은 완벽하게 건강해요. 오히려 임신 가능성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3년 동안 수진을 괴롭혔던 불임의 진짜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연수는 검사지를 여러 번 확인한 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결과가 정말 맞다면 당신은 임신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호르몬 수치나 난소 기능이 또래보다 월등히 좋아요. 그런데 왜 3년 동안 임신이 안 됐을까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당하기 전에 남편한테 같이 검사받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대 남자 쪽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런 말 할 때마다 더 심하게 구박했어요. 정연수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네요. 남성 불임에 대한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억울한 고생을 하는지. 당신 남편분이 검사를 받았다면 진실이 밝혀졌을 텐데요. 선생님, 그럼 정말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불임녀라는 낙인에 시달렸던 상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정연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정자 기증을 통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고요. 수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분노, 슬픔, 희망, 억울함. 제가 3년 동안 받은 모든 모욕과 상처가 다 억울한 일이었다는 거네요. 당신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지 짐작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캐나다에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거든요.
정연수의 말에 수진의 마음속에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원룸에서 혼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어요. 억울함과 동시에 희망이 생겼거든요. 정말로 자신이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수지는 다시 정연수를 찾았어요. 선생님, 정말로 해보고 싶어요. 아이를 갖고 싶어요. 정연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받은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정연수는 수진의 의지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어요. 먼저 기증자를 선택해야 해요. 키, 체중, 학력, 혈액형 등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배란 주기에 맞춰서 인공수정을 진행하는 거죠.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식당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시술비만 해도 한 번에 2,000달러, 한국 돈으로 250만 원 정도였거든요. 2달 후 첫 번째 시도가 시작됐어요. 수지는 병원에서 배란 촉진 주사를 맞고 정확한 시기에 인공수정을 받았어요. 시술 자체는 간단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로 임신이 될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2주일 후 결과 발표 날이었어요.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정연수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에는 안 됐네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첫 번째에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수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해볼 수 있죠? 정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당신 몸 상태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석 달 후 두 번째 시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영양제도 챙겨 먹고 스트레스도 최대한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식당 일도 조금 줄이고 충분히 쉬었어요. 두 번째 시도 후 2주일 수지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피곤하고 냄새에 민감해졌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는데 2줄이 나타났어요. 오마이갓. 수지는 혼자 원룸에서 소리쳤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임신이 된 거였어요. 한국에서 3년 동안 기다려도 안 되던 일이 캐나다에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이뤄진 거였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을 때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그런데 쌍둥이에요. 정연수의 말에 수지는 기절할 뻔했어요. 쌍둥이라고요? 네, 2명의 건강한 아기가 자라고 있어요. 정말 축복받은 일이네요. 정연수도 신기해했어요.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에 바로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국에서 불임녀라고 불리며 받았던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수지는 조심스럽게 생활했어요. 식당 일도 줄이고 산전 관리에 최선을 다했어요. 한국 친구들이나 가족에게는 임신 소식을 알리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거든요. 2002년 3월 수지는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였어요. 아이들을 처음 안았을 때 수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정말 많이 기다렸어.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출산 후 정연수가 말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한국에서 3년 동안 안 되던 일이 여기서는 이렇게 쉽게. 역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네요. 수지는 아이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쌍둥이를 낳은 지 2년 후 수지는 또다시 임신이 됐어요. 이번에는 자연 임신이었어요. 정연수도 깜짝 놀랐어요. 첫 출산 후 몸의 호르몬 균형이 더 좋아진 것 같네요. 이번에는 3개월 후 유산의 위험을 넘기고 나서야 안도했어요. 그리고 2005년 7월 수지는 세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또 다른 아들이었어요. 이제 수진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몇 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어요. 넷째와 다섯째까지 연달아 임신해서 낳게 된 거예요. 결국 수지는 5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됐어요. 한국에서 씨가 말랐다는 소리를 들었던 여자가 말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해요. 한국에서는 3년 동안 한 명도 안 생기더니 여기서는 5명이나. 수지는 정연수에게 말했어요. 정연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역시 문제는 당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어느 날 밤 5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수지는 혼자 생각했어요. 한국에 있는 준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영미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까? 아니면 여전히.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몰랐어요. 머지않아 한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올 거라는 걸.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준호와 영미의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곧 수진의 평화로운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도. 몇 년이 지나면서 수진의 캐나다 생활은 안정궤도에 올랐어요. 5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수지는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식당 서빙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한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것이었죠. 첫째와 둘째 쌍둥이인 민준이와 지연이는 벌써 3살이 되었어요. 엄마, 나 배고파. 민준이가 수진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엄마, 우유 주세요. 지연이도 따라서 말했죠.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수진의 가슴은 벅찼어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엄마라는 호칭이었거든요. 3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애도 못 낳는 며느리라는 소리만 들었던 수진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둘째 현우는 이제 돌이 지났어요. 뒤뚱뒤뚱 걸어다니면서 엄마마마 하며 수진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막내 쌍둥이인 서진이와 예린이는 이제 100일이 지났어요. 밤에 교대로 우는 통에 수진은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미스 김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5명을 어떻게 키워요?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캐나다인 이웃 캐롤이 놀라며 말했어요. 수지는 웃으며 답했어요.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 할 수 있어요. 영어 교사 일은 수진에게 딱 맞았어요. 한인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수진 자신도 이민 초기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시간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어서 아이들 돌보기에도 좋았어요. 선생님, 캐나다 온 지 몇 년 됐어요? 영어를 정말 잘하세요. 새로운 학생 박정혜 씨가 물었어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잘할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엄마 왔다 하며 달려왔어요. 그럴 때마다 수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면 5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민준이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하며 자랑했고 지연이는 나도 하며 따라했어요. 현우는 아직 말이 서툴렀지만 엄마 맘마하며 밥을 달라고 했죠. 밤에 아이들을 재울 때는 항상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옛날 옛적에 하며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은 스르르 잠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막내 쌍둥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나면 하루가 끝났어요. 하지만 가끔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5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혼자였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돌보면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수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야. 아이들을 위해서 강해져야 해. 한국에서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지금의 삶이 천국 같았거든요. 정연수 의사는 가끔 안부를 물었어요. 수진 씨,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죠? 혹시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정연수는 수진에게 마치 오빠 같은 존재였어요. 수진이 캐나다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인연이었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하자 정연수는 웃으며 답했어요. 당신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냥 도움을 준 것뿐이에요.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갔어요. 토론토의 가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단풍잎이 노랗고 빨갛게 물든 나무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수지는 가슴이 벅찼어요. 엄마, 저 나무잎 예뻐요. 지연이가 단풍잎을 주우며 말했어요. 응, 정말 예쁘다. 우리 지연이만큼 예뻐. 수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봐. 내가 골 넣었어. 하며 자랑했어요. 수지는 박수를 치며 우와,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네. 하고 칭찬했어요. 현우는 유모차에서 막내 쌍둥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서진이와 예린이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방글방글 웃고 있었어요. 엄마도 웃어요. 현우가 수진을 보며 말했어요. 그때 수진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는 걸. 한국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돈은 넉넉하지 않았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모든 걸 보상해줬어요. 어느 날 저녁 큰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지는 막내들에게 우유를 먹이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한국에서는 불임녀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5아이의 엄마가 되었네. 그리고 준호와 시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이제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들이 자신을 내쫓지 않았다면 이 소중한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아이들만 잘 키우면 돼. 수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평온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몰랐어요. 운명이 곧 그녀 앞에 선택의 기로를 제시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어느 날 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건 한국 국제번호였어요. 누가 이 시간에 한국에서 전화를 할까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수진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수진 씨인가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이영우 교수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과연 한국에서 온 이 전화는 수진의 평화로운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수진 씨, 김준호 씨의 전 부인이셨죠? 급하게 연락드린 이유는
의사의 다음 말은 수진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김준호 씨가 교통사고로 간 기능이 완전히 손상됐습니다. 장기 이식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전화기를 든 수진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이혼했는데요. 이영우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사실은 적합한 기증자를 찾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김준호 씨 어머니분이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수진 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캐나다에서 5명의 자녀를 키우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진은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죠? 그분이 캐나다까지 와서 몰래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첫째 아드님이 김준호 씨와 간 적합성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준이는 정자 기증으로 낳은 아이라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간 적합성은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우연히 일치할 수 있거든요. 확률은 낮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래도 왜 제가 도와야 하죠? 저희는 남남이에요. 교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김준호 씨가 수진 씨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 하면서 미안해. 수진이 라고요. 수진은 현기증을 느꼈어요. 그런 걸로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김준호 씨는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죽어간다고? 그 준호가?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엄마 왜 울었어요? 눈이 빨개요라고 물었어요.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그냥 감동적인 영화 봤어. 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정연수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연수는 수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수가.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혹시 그때 제가 인공수정 받을 때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수진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정연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절차가 정상적이었어요. 기증자도 확실했고, 하지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며칠 후 한국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박순자, 수진의 전 시어머니였어요.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목소리에는 예전의 거만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애원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어머니, 왜 연락을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3년 동안 받았던 모욕이 한순간에 떠올랐거든요. 수진아, 제발 부탁이 있어. 우리 준호가 죽어가고 있어. 내가 낳은 아이가 우리 준호를 살릴 수 있대. 제발. 순자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씨가 말랐다며 구박하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지는 폭발했어요. 어머니, 정말 웃기는 얘기네요. 저를 불임녀라고 하면서 내쫓았던 분이 이제 와서 제 아이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3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세요?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냐. 씨가 말랐다고 하셨죠. 순자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수진아, 사실은 준호가 그 후에 검사를 받았어. 영미하고 결혼하고도 2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뭐라고요? 의사가 그러더라. 준호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정자수도 적고 활동성도 거의 없다고.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응, 문제는 준호한테 있었어. 내가 아니었어, 수진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제발 우리 준호 살려줘. 수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저를 괴롭히고 내쫓고,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 살리려고 제 아이를 이용하겠다고요? 수진아, 제발. 나한테 복수하고 싶으면 나한테 해. 하지만 준호만은 살려줘.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저는 캐나다에 와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 수진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왜 울어요? 수진은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순자는 전화 너머로 아이 목소리를 듣고 더욱 애원했어요. 수진아, 그 아이가 우리 준호를 살릴 수 있어. 의사들이 안전한 수술이라고 했어. 제발. 수진은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절대 제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한 말 기억나세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실 거라고 했죠? 그게 무슨,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결혼 2년 차에 혼자 정밀 검사를 받았거든요. 제가 완전히 건강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말 안 했냐고요?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거면서요. 순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아이러니해요. 그때 저를 내쫓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분노와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준호가 죽어간다는데. 하지만 민준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결심했어요. 한국에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 가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먼저 어머니와 준호 오빠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제 아이의 수술 여부는 제가 모든 걸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어요. 하지만 수진이 한국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영미가 수진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됐다며 소리 지르고 있었고, 순자는 의료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며느리 좀 설득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수진을 마중 나온 순자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수진아. 순자는 수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당황해서 일으키려 했지만 순자는 꿋꿋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제발 우리 준호만 살려줘. 공항 로비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일단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수지는 어쩔 수 없이 순자를 일으켰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쾌감이 들었어요.
3년 전 자신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제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순자는 계속 울먹였어요. 수진아, 준호가 정말 위험해. 의사가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렵다고 해. 그리고 영미가 준호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이혼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5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니까. 영미가 준호를 원망하고 있어. 특히 내가 5명이나 낳았다는 걸 알고는 완전히 돌아버렸어.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하자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가 바로 아이 5명 낳은 순자가 병원 사람들에게 수진 이야기를 다 해버린 모양이었어요. 이영우 교수가 급히 나와서 말했어요. 수진 씨,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김준호 씨부터 보시죠. 중환자실 앞에서 한 여자가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영미였어요. 30대 중반이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수진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달려들었어요. 당신이야? 당신이 수진이야? 영미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저 때문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수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당신이 아이 못 낳는다고 거짓말해서 우리 준호가 상처받았잖아. 그래서 결혼하고도 트라우마 때문에. 영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영미 씨,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건강했어요. 문제는 준호 오빠한테 있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그럼 왜 3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 준호 오빠가 검사를 거부했으니까요. 남자 자존심 때문에. 영미는 더욱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아무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제대로 치료받았으면 우리가 이런 일 겪지 않았을 거야.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 계속 수진아, 수진아 하시면서 난리세요. 빨리 들어가 보세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준호는 더욱 심각한 상태였어요. 얼굴은 누렇게 뜨고 온몸이 붓고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수진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수진아, 나 죽을 것 같아. 무서워. 너만이 날 살릴 수 있어. 준호는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손을 빼버렸어요. 오빠 3년 전에 저도 죽을 것 같았어요. 매일 밤 내가 정말 문제가 있나? 내가 여자로서 결함이 있나? 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누가 저를 위로해 줬나요? 준호는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검사만 받았어도. 이영우 교수가 수진을 따로 불렀어요. 수진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틀 안에 수술하지 못하면. 교수님, 그럼 다른 기증자는 정말 없나요? 가족들은 모두 검사해 봤는데 맞지 않아요. 그리고 교수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김준호 씨 어머니가 전국 병원에 돈을 뿌리면서 찾고 있는데 워낙 특이한 혈액형이라. 그날 저녁 호텔에서 수지는 순자와 영미를 불렀어요. 둘 다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첫 번째, 어머니가 병원에서 모든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제가 받았던 모욕을 그대로 되돌려 받으세요. 순자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럴게. 두 번째, 영미 씨.
수진이 영미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도 제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아이들에게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영미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준호 오빠와 어머니가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수진아, 내가 옳았다. 우리가 잘못했다. 너는 완벽한 여자였고 문제는 우리한테 있었다. 그건 순자가 망설였어요. 어머니, 싫으시면 됐어요. 저는 캐나다로 돌아갈게요. 수진이 일어서려 하자 순자가 급히 붙잡았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그렇게 할게. 그리고 마지막 조건. 수진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어요. 민준이의 수술 여부는 제가 결정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제가 충분히 고민한 후에 결정할게요. 그때까지 준호 오빠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영미가 펄쩍 뛰었어요. 그럼 우리 남편 죽으라는 거예요? 수지는 영미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영미 씨, 3년 전 저한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심리적으로 죽을 만큼 고통받았죠. 그때 누가 저를 살렸나요? 하지만 이건 정말 목숨이 걸린 제 아이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4살짜리 아이한테 수술을 시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요? 다음 날 병원에서 순자는 약속대로 모든 의료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용서해줘. 의료진들과 다른 환자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의 쾌감과 동시에 씁쓸함도 들었거든요. 준호도 의식이 있을 때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옳았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너는 완벽했어. 문제는 나한테 있었어. 하지만 수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민준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준호 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수지는 마침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어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하지만 수지는 몰랐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겪게 될 진짜 어려움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라는 것도. 준호 씨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간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예요. 이영우 교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중환자실에서는 각종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수지는 조용한 병원 로비로 나가서 휴대폰으로 캐나다에 있는 정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정현수가 즉시 전화를 받았어요. 수진 씨,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큰일이에요. 준호가 간부전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준이만이 도울 수 있다고 해요. 뭐라고요? 그럼 민준이 좀 깨워주세요.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지금요? 하지만 밤늦은 시간인데. 정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네, 정말 급해요. 민준이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일이 생겼어요. 선생님, 민준이 좀 깨워주세요.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몇 분 후 정현수가 말했어요. 민준이 깼어요. 바꿔드릴게요. 민준아, 엄마야. 엄마, 엄마 목소리다. 전화 너머 민준이의 졸린 목소리를 듣자 수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런 무거운 짐을 4살 아이에게 지워도 되는 걸까요? 민준아, 엄마야. 늦은 시간에 깨워서 미안해. 언제 와요?
민준이 엄마 보고 싶어요. 민준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민준아, 엄마가 아주 중요한 걸 물어볼게. 만약에 매우 아픈 아저씨가 있는데 민준이가 병원에서 조금 도와주면 그 아저씨가 나을 수 있대. 그런데 그 아저씨는 예전에 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어.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한테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엄마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엄마를 많이 혼냈어. 그래서 엄마가 매일 울었어. 정말 많이 슬펐어. 민준이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어요. 엄마를 울렸다고요? 그럼 정말 나쁜 아저씨네요. 그런데 지금 그 아저씨가 정말 많이 아파서 민준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대. 민준이는 한참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나쁜 짓 했어요? 그럼 도와주기 싫어요. 수지는 민준이의 솔직한 반응에 놀랐어요. 민준아, 그래도 그 아저씨가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를 울린 나쁜 아저씨잖아요. 민준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민준아,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 잘못했다고 사과했어. 민준이는 또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요? 진짜 미안하다고 했어요? 응, 그렇게 했어. 민준이는 착한 마음에 갈등했어요. 그럼 민준이가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4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준아, 병원에서 배에 작은 상처를 내서 민준이 몸의 일부를 그 아저씨에게 나눠주는 거야. 아파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응, 좀 아플 거야. 그리고 한동안 병원에 있어야 해. 민준이는 갑자기 무서워하며 말했어요. 엄마, 민준이 무서워요. 하기 싫어요. 수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괜찮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그 아저씨가 죽으면 어떡해요? 민준이는 착한 마음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민준아, 내가 결정해. 엄마는 민준이가 무엇을 선택하든 괜찮아. 민준이는 한참 울먹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 아저씨가 진짜 미안하다고 했어요? 응, 그렇게 했어. 그럼 도와줄게요. 하지만 정말 무서워요. 엄마가 계속 옆에 있어야 해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복도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4살짜리 아이를 수술대에 올리다니. 병실로 들어가자 순자와 영미 그리고 의료진이 모두 간절한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인공호흡기까지 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수진 씨? 이영우 교수가 조급하게 물었어요. 민준이가 도와주겠다고 해요. 수진이 말하자 순자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며 통곡을 하며 울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아. 그 아이한테도, 그 천사 같은 아이한테도 정말 고마워. 순자는 감격에 겨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영미도 눈물을 흘리며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하지만 수진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영미 씨, 저는 용서나 감사는 바라지 않아요. 다만 제 조건만 지켜주세요. 어떤 조건이든 다 들어드릴게요. 민준이가 캐나다에서 와요. 수술 후에는 민준이와 저는 즉시 캐나다로 돌아가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음 날 오후 민준이가 정현수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예상보다 훨씬 불안해 보였어요. 엄마, 정말 아픈 거예요? 괜찮아, 민준아. 의사 선생님들이 잘 해주실 거야. 수지는 아들을 꼭 안으며 속으로 후회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 설명을 들을 때 민준이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민준아. 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순자가 민준이를 보며 미안해했어요. 수진아, 이 어린아이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수술 전날 밤 민준이는 계속 울었어요. 엄마, 정말 아픈 거죠?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민준아, 아직 늦지 않았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수진이 말하자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 아저씨 살려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무서워요. 수술 당일 아침 민준이는 작은 수술복을 입고 떨고 있었어요. 엄마 같이 가면 안 돼요? 민준아, 엄마는 수술실에 못 들어가. 하지만 바로 밖에서 기다릴게. 싫어요.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민준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마취과 의사가 와서 잠깐만 자면 되라고 달랬지만 민준이는 계속 울었어요. 엄마, 엄마.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지는 주저앉았어요.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수술 시간은 무려 10시간이었어요. 수지는 대기실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미쳤나? 내 살자리를 수술대에 올리다니. 혹시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8시간, 9시간, 마침내 10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어요. 이영우 교수가 지친 얼굴로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 군이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마취에서 깨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민준이는 여러 가지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어요. 작은 몸에 큰 수술 자국이 있는 모습을 보자 수지는 오열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틀 후에야 민준이가 깨어났어요. 엄마, 아파요. 민준아, 깨어났구나. 수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아파요. 민준이는 계속 울었어요. 회복 기간 동안 민준이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음식도 못 먹고 밤에도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수지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자신을 원망했어요. 일주일 후 준호가 의식을 회복했어요. 민준이의 간을 받은 준호는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었어요. 수진아, 민준이는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아파해요. 내 살자리가 이런 큰 수술을 받았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3주일 후 드디어 퇴원할 수 있었어요. 민준이는 많이 야위었지만 건강을 되찾았어요. 공항에서 순자가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내가 천사야. 민준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앞으로 엄마 울리면 안 돼요. 약속해요. 비행기에서 민준이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엄마, 다시는 한국 안 올 거죠? 수진은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응, 민준아. 다시는 안 와. 우리는 캐나다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하지만 수진은 민준이가 받은 상처가 마음에 걸렸어요. 이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아들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수진을 괴롭혔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밤마다 깨서 울곤 했고 병원만 지나가도 떨었어요. 수진은 그런 아들을 보며 자신을 끝없이 자책했어요.
엄마, 배가 아파요. 민준이가 또다시 새벽에 깨서 울었어요. 의사는 신체적으로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여기 있어. 수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다른 아이들도 영향을 받았어요. 지연이는 오빠가 왜 자꾸 울어요? 라고 물었고, 현우는 우리도 아픈 사람 도와줘야 해요? 라며 불안해했어요. 막내 쌍둥이들까지 예민해져서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정연수가 가끔 집에 와서 민준이를 살펴봤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 씨. 4살 아이가 겪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으니까요. 선생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아이를 그런 위험에. 아니에요. 수진 씨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다만 이제는 민준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수지는 민준이를 위해 아동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 로버츠 박사는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과 인내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몇 달이 더 지나면서 민준이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웃음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못했어요. 엄마, 민준이 오빠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요. 수진도 느끼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또래보다 훨씬 성숙해졌다는 걸. 좋은 의미에서는 더 착해졌지만 아이답지 않게 조심스러워졌어요. 1년이 지날 무렵 수지는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만 있으면서 민준이를 계속 지켜보는 것보다 일상을 회복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 선생님,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학생 박정혜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도 처음 왔을 때 힘드셨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아져요.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민자들을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아이들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뭐가? 그때 일 말이에요. 처음에는 후회했는데 이제는 잘한 것 같아요. 왜? 엄마가 더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철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엄마 민준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 나중에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 순간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그 힘든 경험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니. 2년이 지날 무렵 정연수에게서 한국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진 씨, 김준호 씨 근황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됐어요? 영미 씨와 결국 이혼했대요. 아이 문제로 계속 갈등하다가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해요. 수지는 의외로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동정도 미움도 아닌 그냥 무덤덤함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어머니분, 박순자 씨가 많이 아프시다고 해요. 마음의 병이 생기셨나 봐요. 계속 수진 씨와 민준이 얘기만 하신다고. 그래요? 후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일 때문에.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래, 마땅한 벌이야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과거 일에 연연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든 상관없어요.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수지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와 미래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엄마, 우리 내년에 캠핑 가요. 현우가 신나게 말했어요. 좋아. 어디로 갈까? 로키 산맥.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호수가 좋아요. 서진이가 말했어요. 저도, 예린이가 따라했어요. 민준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엄마랑 같이면 어디든 좋아요. 그 순간 수지는 완전한 평화를 느꼈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몇 년 후 민준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나의 꿈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특히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요. 제가 어릴 때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거든요. 저도 그런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발표를 마친 민준이에게 선생님이 물었어요. 민준아, 그 수술이 무서웠겠구나. 민준이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누군가를 도운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용감한 분인지도 알았고요. 그날 밤 수지는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도 자랑스러워요. 엄마는 저희를 위해 정말 많은 걸 희생하셨잖아요. 희생이 아니야.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행복한 거야. 민준이는 수진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계속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수지는 아들을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결국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줬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걸. 한국에서는 불임녀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5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엄마였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수지는 창밖의 토론토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하루를 기대하면서 이제 정말로 과거의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오직 미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평안함과 함께 오늘 수진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국에서는 불임녀라는 낙인을 받았지만 결국 5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가 된 수진 씨.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더 행복해지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감동적인 사연이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